안녕하세요. 돈셰프의 최동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재무설계 영역 중에 부동산 설계, 부동산 얘기를 계속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627 부동산 정책 그리고 3단계 이제 스트레스 DSR이 시행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정책에 따른 앞으로의 부동산 이제 시장에 대한 전망, 방향에 대해서 분석적인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실 전문가는 최수길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지난 시간에 627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는 주로 전망 위주로 얘기 나눌 텐데, 본격 얘기 전에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고 다시 얘기를 할까요? 627 부동산 정책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시작되어서 가계대출은 총량이 50% 정도 감축이 되었고요. 정책대출은 공급 25%를 감축하기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아예 수도권 규제 지역에서는 대출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생활안정자금은 수도권 1주택자만 1억 원 정도 가능하고 다주택자는 아예 되지가 않는다. 대출 만기는 3, 40년이었지만 지금은 30년으로 제한되었다. 한도도 주담대가 6억 원 정도로 묶여 있고요. 그다음에 정책대출 축소가 일어났고 신용대출도 연소득 범위 내에서 과거에는 연소득의 한 배에서 2배 정도 됐었는데 축소했고, 전세 보증 비율도 수도권은 90%에서 80%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실거주 목적 외에 전세자금 대출, 생애 최초 주담대 대출이 제한이 되었는데요. LTV가 80%에서 70% 내려간 게 총 10가지 정도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정확히 이 내용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부동산 투자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의 컨설팅이 더 필요하다, 그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시청자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LTV, DTI, DSR 요 세 가지 이제 구분하는 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은행 용어, 이거 금융 용어이기도 한데요. LTV, DTI, DSR 말씀드리겠습니다. LTV는 내가 주택 가치 대비해서 대출금이 얼마큼 나오느냐에 대한 비율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대출 가능 금액을 말하는 거고요. 만약에 주택 가격이 10억이라고 한다면 LTV가 60%고, 그러면 10억 곱하기 60% 계산하면 6억의 대출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DTI는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의 비율이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는 총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원리금이고 나머지 기타 대출은 이자를 계산해 본 거거든요. 그래서 DTI는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 대출의 이자를 계산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DSR 같은 경우에는 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리금 비율입니다. 아까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기타 대출은 이자였는데 DSR 같은 경우에는 기타 대출도 원리금의 비율이다, 차이가 있는 거고요. DSR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원래는 DTI는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면서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한도를 정할 때 사용했던 용어인데요. 지금은 주택담보대출도 DSR, DTI를 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DSR로 하는 거네요. DSR이 3단계가 시작이 됐잖아요. 네네. 1단계는 언제부터 시행이 됐고 2단계는 언제였습니까? 2년 전에 시행이 돼서 1단계는 바로 시행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 9월 정도에 2단계가 시행이 됐고요. 금년 이제 7월에 9개월 만에 시행된 거죠. 그래서 이 3단계 스트레스 DSR이 7월 1일자로 말씀하신 것처럼 시행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아까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 원리금이라는 원금 플러스 이자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영향을 주는 거가 이자인, 이자는 그 대출 이율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출 이율을 보통 고정도 있을 수 있고 고정과 변동이 섞여 있을 수 있는데, 변동금리 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내가 받는 대출의 이자를 갖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일부 가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스트레스 금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2단계에서는 이거를 0.75였는데 3단계에서는 1.5 정도 됐거든요. 지방의 주택담보대출은 아직 2단계 0.75를 금년 12월까지는 그대로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6월 30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시행된 집단 대출과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들은 종전 규정을 따를 수 있거든요. 근데 이해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트레스 DSR을 적용한 대출 한도를 간단히 살펴보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연소득 1억 원인 사람이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이제 받을 때 대출 조건이 30년 만기이고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이고 대출 금리가 4.2%라고 한다면 순수 변동형 금리는 2단계 있을 때는 5억 9천만 원 정도 대출이 되었었고 이번에는 5억 7천만 원 정도에서 1,900만 원 정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혼합형인 경우에는 2단계에서는 6억 3천만 원 정도 대출을 받고 이번에는 5억 9천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3,300만 원 정도 감소가 되고요. 주기형 같은 경우에는 6억 5천에서 6억 4천, 한 1,800만 원 정도가 감소를 하니까 단순히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된 것만으로도 또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에 따라 또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도 연소득 1억 원인 사람을 대상으로 생각해 본다면 대출 주권이 5년 만기이고 만기 일시 상환일 때 대출 금리는 5.5% 정도로 가정해 봤을 때 대출 금액이 300만 원 정도에서 400만 원 정도 줄어든다.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신용대출이든 담보대출이든 대출 금액이 많이 감소된다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용대출도 같이 줄어든다. 네. 그렇네요. 자, 그리고 6271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점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주택 구입과 관련 없는 대출까지 규제를 한 거에 대한 언론에 좀 보도가 있었고요. 대출이 없이도 부동산 매매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최근에 언론에 분석된 자료를 제가 봤는데요. 상계동 A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대출 없이 주택을 구입한 게 60% 되고요. 마포의 B아파트 같은 경우는 51% 되고 대치동도 30%나 대출이 전혀 없이 소유권 이전이 되었다 보시면 되고요. 외국인과 내국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었고 내국인이 역차별 받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최근에는 국회에서도 허가제 일부 규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24년도에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9만 8천 명 정도 되더라고요. 보유주택은 10만 채 정도가 넘었었고요. 금년 상반기에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를 한 건수가 6,500건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서울이 50%가 넘고요. 중국인들이 한 확률이 67%나 되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 60%의 추가 소득세를 규제하는 데도 있고 캐나다나 뉴질랜드 같은 경우는 외국인 주택 매입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거에 대한 핀셋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직도 갭 투자가 가능하다. 현재 보면은 갭 투자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 거가 41% 정도 되거든요. 또 마용성 같은 경우에는 50%가 넘습니다. 지금 매매와 동시에 전세를 놓고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미 전세가 있는 걸 통해서 소유권 이전을 받는 경우에는 갭 투자가 가능하다. 현재는 또 악용 사례가 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일단 집주인이 매매하기 전에 전세 계획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풍선 효과를 봐야 되는데 우리 풍선 효과는 두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개인 대출이 막히면 사업 대출로 넘어가서 우회로를 찾는 방식인데요. 이거는 정부에서 규제를 통해서 계속 점검을 통해서 모니터링 하는 것인데 단기간엔 가능할 수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 규제를 계속 모니터링 하는 거가 아주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상급지가 막히면 대출을 좀 중급지나 하급지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풍선 효과가 좀 있을 것 같다. 우리가 대출금 6억 원이라는 것은 대출이 안 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대출 6억 원을 가지고 고가의 아파트를 사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중저가의 아파트를 사는 거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우리가 대출을 6억 원 정도로 원리금 계산하면 대출 기간이 30년 정도 되었을 때 300만 원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300만 원에 플러스 뭐 생활비 300만 원만 쓴다고 하더라도 연간 7,200만 원이 필요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면 세전으로 하면 1억 정도의 소득자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뭐 이 정도면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이용해서 주택을 살 수 있는 여건은 아직 불가능한 건 아닌 상태이고요. 또 서울 아파트의 중위 가격이 10억 원 약간 넘는 정도 수준이고요. 서울 평균 가격은 14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6억 원 이상 대출을 받는 확률은 10% 정도 되기 때문에 규제가 강하기는 한데 주택에 대한 수요를 완전히 막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향후 필요한 정책 및 추가 규제가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뭐 추가 금융 규제는 계속 나올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이와 반대로 공급 대책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 뭐 이런 규제가 잘 먹히지 않는다면 토지거래 허가제 같은 행정 규제도 나올 수도 있고요. 지금 계속 단계적으로 규제 도입한 이후에 최후의 카드인 세제 카드도 계속 이야기는 나오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먼저 가장 중요한 부동산 공급
쪽을 한번 살펴보면은 2026년부터 입주 물량이 매우 이제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 향후 5년 내에 입주 물량도 굉장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급에 대한 대책이 좀 중요한 사항인데 최근에 3기 신도시에 빠른 공급을 하겠다고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 택지를 잘 활용해야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2024년도에는 8만, 6만, 7만, 8만 뭐 이렇게 정도 됐거든요. 근데 2025년도 넘어오면서 뭐 8만 가까이 되었다 해서 5만으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도 금년에는 3만 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1만 가구가 안 되고요. 2027년도 1만 가구가 안 됩니다. 공급이 굉장히 이제 부족한 현상이라 보고 또 3기 신도시 연도별 입주도 1200가구 정도 안 가고 좀 되고 그 다음에 1만 가구가 넘는데 쏠려 있는 것이 다 2030년입니다. 그럼 과연 2030년에 지어질 것이냐 그것도 약간 의문점을 좀 갖고는 있고요. 그래서 공급의 추가 정책으로 서울 시내 재건축이나 재개발 속도를 좀 빨리 내는 것이 중요한 요소로 차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는 신도시를 발표하면 주택 공급까지 적으면 8년, 뭐 길게 10년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중장기 전략도 정부에서 잘 내놔야 된다. 우리가 문재인 정부 때 수요 억제에 실패한 경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공급 정책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리를 해보면 향후 5년 내 입주 물량이 중요한데 공급이 지금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다. 네. 그런 게 이제 심리적 불안감을 갖고 오는 것이지. 문재인 정부 때 우리 의사대책은 반년 정도 지속이 됐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뭐 정책이 있었지만 그 규제만으로 시장을 이기기가 어렵다는 것은 뭐 우리가 학술가로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7월 3일 취임 30일 간담회에서 더 센 규제가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번 추가 금융 규제를 살펴보았는데요. 일단 규제 지역의 LTV를 강화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대출이 최대 6억이어서 얼마만큼 효과를 낼지 모르지만 그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센 규제가 DSR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DSR 규제가 굉장히 세다고 이야기하지만 가계대출의 66%는 제가 최근 자료를 보니까 DSR 적용을 받지 않는 대출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용을 받지 않는 전세대출, 정책대출이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세대출 같은 경우에는 DSR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갭투자로 활용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고요. 정책대출도 주택 관련 대출 비중을 보면 30%나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DSR 적용을 하게 된다면 더 센 규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은 전세자금 대출 이자 상한분이라도 DSR에 포함시키자는 의견들도 있는 것 같고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 자체를 중지하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DSR 적용 쪽을 확대를 한다면 더 센 규제가 적용되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와 상관없이도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를 상향하거나 가계대출에 대한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을 부과한다든가 이렇게 은행을 규제하게 된다면 추가 금융 규제가 계속 더 강력하게 시행될 수 있을 것이다. 행정 규제 쪽으로 보면 강남 3구 말고 이제 성동 이런 쪽에 토지 거래 허가가 뭐 확대될 가능성도 없는 건 아닙니다. 보면은. 그리고 이제 세제 검토도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고 과거에는 종합부동산세 중심으로 했겠지만 최근에 제가 그 언론에서 보니까 이런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서울 같은 경우에 12억 이하인 경우에 서울 1주택자를 갖고 있는 사람과 지방의 2주택을 똑같이 12억짜리를 갖고 있으면 그 서울 사람들이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비과세 혜택을 받으니까. 근데 이런 것을 가구 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 가액으로 해제해야 되느냐 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이런 것을 계속 점검하다 보면 저희가 예상치 않았던 규제도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규제만으로 시장을 이기기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급이 사실은 이제 공급 대책에 이게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데 자꾸 이제 규제 카드만 만지작거리니까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7월 말이나 뭐 8월 초쯤에 뭐 또 추가 정책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는 좀 다양한 공급 정책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의 심리를 좀 안정화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부동산 시장의 흐름 전망은 어떻습니까? 우선 향후 부동산 시장 흐름을 보기 전에 과거를 잠깐 살펴보면 과거 부동산 급등한 것이 한 3번 정도 있었고 다 실패를 했었거든요. 첫 번째는 그 노태우 대통령 때가 한번 있었고요. 노무현 대통령 전반기 쪽에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때 계속 있었거든요. 이런 정책들의 가장 실패한 원인들은 투기 소유를 억제하려는 중심 정책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집값이 좀 안정된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런 게 2기, 3기 신도시 같은 이렇게 심리적 안정을 주었을 때와
금리가 상승되었을 때의 시기이거든요. 그다음에 집값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공급 부족이 가장 크고요. 유동성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1차 방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계속 풍선 효과로 생각하지 않은 결과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고요. 결국은 부동산은 고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런 다양한 고차 방정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공급량을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현재 시중의 유동성이 대폭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유동성이 어떻게 잘 흘러갈 것이냐, 인구의 변화가 뭐 중요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굉장히 중요하고 지역별로는 개발 호재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우리가 소득과 금리, 특히 금리가 이제 8월부터 또 인하된다고 이야기하고 누가 금리가 인상된다는 사람보다는 인하된다는 예측이 더 많고 내년도에 가도 금리 하향이 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부동산 정책이 좀 나오고 실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고강도에 따라서 거래가 급감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런 대책 효과는 뭐 과거에서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속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결국은 다음에 나오는 추가 정책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러한 추가 정책이 심리적 안정을 얼마큼 줄 수 있느냐가 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중저가 풍선 효과를 잘 해야 되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아직 관망 중에 있습니다. 지금 뭐 설문조사도 가져오셨는데 설문조사하니까 반반이네요. 네네. 부동산 R114에서 6월 17일부터 7월 1일 사이에 전국 961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가 있었고요. 하반기 주택시장은 어떨까?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가격 상승을 했다는데 이 50%라는 것만 놓고 보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2021년 하반기 전망조사가 상승한다고 전망한 이후로 그때 62%나 되었었거든요. 4년 만에 처음 이런 심리적으로 바뀐 상태라고 보시면 굉장히 뭔가 시장의 흐름이 바뀌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상승한다는 세 가지 원인들을 보통 이야기하고 있는데 핵심 지역 아파트 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이다.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 규제가 개선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조금 지금 현재 규제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네네. 그 다음에 하락할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은 대출 규제 때문에 매수세가 좀 약화될 거다. 경기 침체가 조금 지속되지 않겠느냐. 대출 금리에 부담감을 느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전세도 월세도 다 오른다고 50% 정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상승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보이기는 합니다. 네. 최근에 국토교통부에서 실거래 과의 공개 시스템을 한번 살펴보면은 6월 18일부터 6월 27일 사이에 그 아파트 매매 거래가 3,676건 정도가 있었거든요. 이 중에 10억 이하의 아파트 비중이 한 47% 정도 되었습니다. 근데 규제가 시행된 이후에 6월 28일부터 7월 7일 사이 보면 매매는 782건으로 한 78% 정도 감소가 되었긴 했는데 10억 이하의 아파트 비중은 67%로 20% 이상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풍선 효과가 좀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아직 뭐 기간은 짧으니까 예측하고 예단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렇게 볼 수 있고요. 15억 원 이상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27.2%에서 15.5% 감소가 되었고 강남 3구 마용성도 23.4%에서 16.4%로 감소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10억 원 이하인 경우만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좀 더 예측을 하기 이전에 좀 미래를 봐야 되겠지만 이런 쪽으로 풍선 효과는 분명히 일어날 가능성은 높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재건축, 재개발이 공급 주택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주비 대출 같은 경우에는 6억 원은 묶여 있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 이주비 대출이 이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주비 대출 규제를 풀어달라는 청원도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정도이고요. 재건축, 재개발 이런 거에 대한 공급에 영향을 주는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 핀셋 규제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하반기에는 결국 이제 주요 키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공급 정책이 이제 어떤 게 나올 것이냐, 그다음에 부동산 규제는 과연 이제 계속 지속될 것이냐, 금리가 어떻게 바뀔 거냐, 유동성 장세가 있는 돈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그다음에 3, 6개월 동안은 3개월 정도는 아마 동향을 살펴보겠지만 그 다음 이후에는 무엇인가 움직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부동산 시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코스피 5천 시대라고 이야기도 나오고 또 배당소득세 분리가 다 한다는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개인들이 잘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전략을 하고 시장의 흐름을 잘 읽어서 돈을 많이 버는 시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 재건축 재개발 이주비 대출 제한도 뭐 같이 적용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재건축 재개발 사실은 활성화 좀 되면 좋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같이 적용한다 뭐 일단 이런 얘기인데 이게 대출 규제 풀어달라고 청원도 뭐 10,000명 돌파하고 많네요. 하여튼 슬기롭게 잘 솔루션을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이제 627 부동산 정책 그리고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서 향후 전망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우리 부동산 정책은 이제 정부가 이제 준비하는 거지만 여기에 따른 우리가 앞으로 이제 컨설팅을 어떻게 할지 이 부동산 가지고 뭐 상속 정여도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주택연금도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노후 준비도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종합재무설계 영역에서 부동산도 같이 넣어서 이 변화하는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따르면서 또 슬기롭게 우리가 플랜을 짜는지 전문가의 컨설팅이 반드시 필요한 영역입니다. 수고해 주신 최수길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